안 좋으신데 비행기 타시는 거 위험해요. 내 칠순 땐 싸구려 갈비탕 집에서 15,000원짜리 탕 한 그릇 사주더니 사돈 칠순엔 최고급 유럽 여행을 간다고?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비행기 타면 어쩌려고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며느리의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이제 막 칠순을 넘긴 조명자 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마치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짐짝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영자 씨는 억지로 울음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룰루랄라 유럽으로 떠난 사이 이 집안에 어떤 태풍이 몰아칠지, 평생을 바쳐 헌신한 어머니를 공짜 파출부 취급한 대가가 얼마나 뼈저리고 혹독하게 돌아올지를 말입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세월의 답안지가 여러분의 세월에 행복한 답이 깃들기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명자. 올해로 71가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눈가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훈장처럼, 아니 흉터처럼 남아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염색할 때를 놓쳐 억새풀처럼 거칠어져 있더군요. 남편을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홀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이 그 주름 사이사이에 고스란히 껴있는 것만 같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같은 날이면 유난히 무릎이 시큰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옛날의 냉기가 되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30도 안 된 새파란 과부가 핏덩이 같은 아들을 낡은 포대기로 둘러엎고 시장통 맨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저는 무릎이 다 늘어난 보라색 몸빼 바지에 보풀이 잔뜩 일어난 헐렁한 스웨터 하나로 겨울바람을 견뎠습니다. 발가락이 너무 시려워 신문지를 구겨 넣은 운동화는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지요. 비닐 천막을 요란하게 때리는 빗소리와 생선 장수들의 고함 소리가 튀긴 시장통 한 구석, 시멘트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던 그 지독하고 날카로운 냉기. 그게 어찌나 차갑고 매섭던지 엉덩이에 깔고 앉은 얇은 스티로폼 한 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더군요. 그때 뼛속 깊이 골수까지 스며든 그 가난의 한기가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비만 오면 쑤셔오는 모양입니다. 내 아들 장남준. 이름만 불러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키운 자식이라 어디 가서 기죽을까봐 저는 생선 대가리만 발라 먹어도 아들 밥숟가락에는 살코기 두툼하게 얹어주며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은 깎으면서도 아들 참고서 사는 돈, 아들 메이커, 운동화 사주는 돈은 아까운 줄 모르고 썼습니다. 내 속옷은 구멍이 나서 꿰매 입어도 우리 남준이 팬티는 백화점 매대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입혔지요. 그 덕분인지 아들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동네 잔치를 벌이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이제 내 고생은 끝났구나. 이제 나도 어깨 피고 보란듯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느라 장가갈 생각을 안 하던 아들이 어느 주말 저녁에 불쑥 웬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주희 씨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 말고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일이었지만 아들 장가 보내는 마당에 흠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며느리 될 아이
뱃속에 내 손주가 자라고 있다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주인은 앳된 얼굴의 아가씨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매가 야무져 보이는 게 보통 내기는 아니겠다 싶었지요. 어머님, 인사드리러 오는 게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줍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참 고왔습니다. 그때는 그 목소리가 나중에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돈어른들은 꽤나 점잖은 분들 같았습니다. 안사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품으로 휘감고 나오셨더군요. 아유, 우리 주희가 귀하게 자라서 살림이라곤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어쩌나. 사부인이 많이 가르쳐 주셔야겠어요. 그 말 속에 묘한 가시가 있다는 걸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요즘 집값이 어디 보통입니까?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는 서울 전세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며느리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해서 제 앞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직장이 강남 쪽이잖아요. 출퇴근하려면 그 근처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 주희 씨가 몸도 무겁고 해서 걱정이에요. 서울 집값은 엄두도 못 내겠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자니 출퇴근 시간이 너무 걸리고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내 아들이 집 문제 하나 때문에 저렇게 풀이 죽어 있다니.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더군요. 어머님, 저도 누리에서라도 대출받아 보려고 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요. 아이 낳고 복직하려면 베이비시터도 써야 하는데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시터 비용 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막막하네요. 그때 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 지금 사는 이 단독주택 팔고 그 돈이랑 제가 모은 돈 합치면 경기도 신도시 쪽에 넓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엄마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잖아. 손주 태어나면 손주 재롱도 보고 얼마나 좋아. 그 달콤한 말. 모시고 살겠다는 그 말. 그리고 손주 재롱이라는 그 말. 나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동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창문 덜컹거리는 그 낡은 단독주택을 처분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지요. 주변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명자야, 너 미쳤니? 노인네가 돈줄 쥐고 있어야 대접받지. 집 팔아서 합치면 그때부터 찬밥 신세야. 절대 그러지 마라.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 내 아들은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다.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집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좋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이 어찌나 반질반질 윤이 나는지 파리가 앉았다가도 미끄러지겠더라고요. 거실은 또 어떻고요. 벽 한쪽이 통째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 호수공원이 마치 우리 집 앞마당처럼 한눈에 들어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 로망이란가요? 서서 요리할 수 있는 널찍한 조리대가 부엌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있고 냉장고며 식기세척기며 죄다 벽장 속에 쏙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더군요. 평생 좁은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 설거지하던 저에게는
그곳이 바로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궁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아파트가 내 인생의 감옥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 첫날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어머니,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친정엄마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잘해드릴게요. 어머님은 그저 편하게 쉬시기만 하세요. 그렇게 싹싹하게 구는 아이들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작은 방을 쓰게 된 것도 며느리가 어머님, 안방은 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침잠 없으신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조용한 뒤쪽 방으로 준비했어요. 라고 하길래 오히려 그 배려가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멸치, 똥 일일이 빼고 국산 콩으로 두부조림하고 생선 굽고 며느리는 식탁을 보며 어머님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식당 차리셔도 되겠어요.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들도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최고야 하며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입덧이 시작되면서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길래 아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을 진하게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저는 흐뭇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틀어막고 인상을 팍 찌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하수구 터졌어요? 아니, 주희야. 내 남편이 청국장 좋아하잖니. 비도 오고 해서 묵은지 넣고 좀 끓여봤다. 얼른 와서 먹어라. 그러자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어머님, 제발요. 저 입덧 때문에 속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새 아파트에서 청국장을 끓여 먹어요? 엘리베이터까지 냄새 다 배잖아요. 경비실에서 인터폰 오면 어쩌시려고요? 진짜 너무 역해요. 며느리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잠시 후 마스크를 쓰고 나와 거실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젖혔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최고 강도로 틀어놓더군요. 윙윙거리는 기계의 소음 속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엄마, 미안해. 주희가 힘들어서 그래. 그냥 우리가 나가서 사 먹을게. 하며 숟가락을 놓더군요. 정성껏 끓인 찌개는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잔소리와 눈치가 시작된 건 어머님, 국이 좀 짜요. 저 부종심한 거 아시죠? 요즘 누가 이렇게 간을 세게 해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안 먹어요. 어머님, 제 옷을 왜 또 세탁기 돌리셨어요? 드라이 맡겨야 하는데, 그리고 건조기 돌리지 마시고 자연 건조해 주세요. 섬유 유연제 냄새도 너무 독해요. 천연 세제 쓰시면 안 돼요? 처음엔 어머님 죄송해요 하던 말들이 점점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는 지시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식탁에 앉아 밥상을 기다리는 두 사람.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빈 그릇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횡하니 나가버립니다. 설거지통에 그릇 한 번 담가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텅 빈 집. 저는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40평 아파트 청소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까지 하고 나면 오전이 다 갑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저녁에 돌아올 식구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게 행복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과일을 깎아 거실로 나가려는데 소파에 앉은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주희야,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가 한 집에 있다니. 엄마가 있으니까 밥도 맛있고 집도 항상 깨끗하고. 우리 엄마 솜씨 줄이지 않냐?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 효도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자. 철없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싸늘하게 대꾸하더군요. 오빠는 그게 행복이야? 나는 숨 막혀 죽겠어. 당신한테나 엄마지. 나한테는 그냥 불편한 시어머니야. 화장실 갈 때도 눈치 보이고 물 마실 때도 조심스러운 거 알아? 제발 눈치 좀 챙겨. 에이, 왜 그래?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당신 힘들까 봐 다 해주시잖아. 그게 더 부담스럽다고 빚진 기분 들고 감시받는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겠단 말이야. 아들의 철없는 행복과 며느리의 날 선 불만. 그 대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불편한 존재,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족쇄일 뿐이었나 봅니다. 며느리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완전 남이었으니 그렇다 치지만 아들은 제 희생을 당연한 엄마의 사랑으로만 여기며 며느리의 고충도 제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더군요. 똑똑하고 착하기만 한 제 아들이 그 한순간에는 철부지로만 느껴졌습니다. 과일 접시를 든 손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방문 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불룩한 배를 보고 저는 다시 마음을 사겼습니다. 참자, 태교에 안 좋다. 손주 나올 때까지만 참자 하고 생각했죠.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아파트 단지 매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녀 서윤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새벽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희 진통 시작했어요. 그 떨리는 말 한마디에 저는 짝짝이 양말을 신은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분만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우는데 제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는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더군요. 한참 뒤 우렁찬 울음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복도를 갈랐습니다. 간호사가 속사계에 꽁꽁 쌓인 핏덩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갓 쪄낸 백설기처럼 뽀얗고 보드라운 살결, 퉁퉁 부은 눈 사이로 보이는 긴 속눈썹, 그리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구수한 아기 냄새. 손녀의 뜨거운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핏줄 하나 보고 내가 참는다. 내 새끼가 낳은 내 새끼. 이 귀하고 여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된들 어떠하리. 그날 그 병원 복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억척스러운 어미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후마마 행차하듯 돌아온 며느리와 함께 본격적인 시집살이, 아니 며느리 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예뻐서 좀 안아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질색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지금 입고 계신 옷, 아까 청소할 때 입던 옷 아니에요? 바깥 먼지 묻어있을 텐데 세균 옮으면 어떡해요? 신생아, 면역력 약한 거 모르세요?
마치 제가 더러운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양 취급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손이 빨개지도록 비누칠을 했습니다.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듯 제 자존심도 그렇게 문질러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옷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어머님, 입 뽀뽀는 절대 안 돼요. 충치 옮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침 튀기지 않게 마스크 좀 써주세요. 내 손녀 보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답답해 죽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요즘 엄마들 유별나다더니 내 며느리가 그럴 줄이야. 더 기막힌 건 사돈어른, 즉 안사돈의 방문이었습니다. 사돈은 겉으로는 사부인,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은근히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묘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돈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부인, 이거 툭불 중에서도 제일 좋은 한우 양지예요. 우리 주희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 고기나 못 먹잖아요. 이걸로 미역국 좀 푹 끓여주세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워낙 비싸고 좋은 고기라 넉넉히 사왔으니 사부인도 국물만 드시지 말고 고기 좀 건져 드세요. 호호. 마치 못 먹고 사는 사람에게 적선하듯 생색을 내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모멸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더 서러운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사돈이 아이고 우리 손녀 기저귀 갈아야겠네. 할머니가 해줄까? 하며 엉덩이를 들썩이자 며느리가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엄마, 앉아있어. 엄마 저번에 손목 아프다며. 엄마는 그냥 애기랑 눈만 맞추고 놀아줘요. 그러고는 모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기 재롱을 보며 까르르 웃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사돈이 사온 고기를 썰며 그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내 손목은 이미 파스투성이인데 자기 엄마 손목은 금쪽같이 아끼는 며느리.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뼈저린 섭섭함과 함께 이 집에서 나는 철저히 타인이구나 하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 수유를 하고 있고 아들과 둘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준아, 너희 장모님 오시면 내가 좀 불편하구나.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내가 내 엄마지 이 집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니? 나도 나이가 있어서 힘들다. 내가 중간에서 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은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밥맛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더군요. 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주의 걱정돼서 한마디 하시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주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산후 우울증 올 수도 있다는데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엄마가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엄마는 집에서 밥만 잘 챙겨주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남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산후조리 다 해준다는데 엄마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밥만 잘 챙겨주면 된다는 그 말. 겨우 그 정도라는 말. 결국 아들에게 나는 밥 해주는 사람, 감정바지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먹던 밥을 물에 말아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어머니, 베이비시터 구할 돈으로 차라리 생활비를 더 드릴게요. 남한테 애 맡기는 것보다 어머니가 서윤이 봐주시는 게 제일 안심되잖아요. 요즘 시터들이 애 학대하고 그런 뉴스 못 보셨어요?
그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은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24시간 풀타임 육아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애들 아침 먹여 출근시키고 나면 서윤이가 깹니다.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아이가 잠들면 그제야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저녁 장 봐서 반찬 만들고 내 나이 70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노동이었습니다. 허리에는 늘 복대를 차고 살았고 손목에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남준이를 키우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젖먹이 떼어놓고 일하러 나갈 때의 그 찢어지는 심정.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며느리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 그 시절 제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죽 힘들면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나를 세우겠나. 회사 일에 육아에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버거우면 저럴까 하고요. 요즘 뉴스에서 산후 우울증으로 큰일 치르는 집들 이야기를 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행여나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내 아들 가정이 불행해질까봐 저는 터져 나오는 서러움을 꾹꾹 눌러 담으며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게 어미의 마음이고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퇴근해서 돌아오면 다녀왔습니다. 인사보다 집안 꼴부터 살폈습니다. 어머님, 거실에 장난감 안 치우셨네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치워야 해요?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미안하다. 서윤이가 하도 보채서 안아주느라 치울 시간이 없었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애 보면서 틈틈이 치우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 좀 하세요. 반찬 냄새 섞여서 비위 상해요. 유통기한 지난 거 제때제때 버리시고요.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습관처럼 사과를 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려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방문 닫고 들어간 아들 내외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겠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 한잔하며 TV 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올 때면 저는 지옥 같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버텨온 세월이 7년. 손녀 서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등골이 휘도록 키워놓으니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무릎 연골은 다 닳았고 허리 디스크는 심해져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온 동네 잔치를 벌였겠지만 요즘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하는 게 대세라지요. 그래도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손녀 키우느라 늙어버린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정성 어린 선물 하나쯤은 있겠지 하고요. 친구들은 칠순이라고 자식들이 호텔 뷔페 보내줬다, 해외여행 보내줬다 자랑하는데 저는 큰 욕심 안 부렸습니다. 그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생일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옷 입으세요. 예약해뒀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더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주책맞게 쿵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며느리 예단 들어올 때 받았던 고운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껴두었던 진주 귀걸이도 하고 거칠어진 입술에는 붉은 루즈도 발랐지요.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생일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
칠순인데. 호텔 뷔페는 아니더라도 근사한 한정식 집은 가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차는 10분도 안 되어 동네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어요, 엄마. 내려요. 의아한 마음으로 아들을 따라간 곳은 퀴퀴한 고기, 누린내가 진동하는 상가, 지하 식당가였습니다. 바닥은 기름때로 미끌거려 내 아끼는 구두가 쩍쩍 달라붙고 여기저기서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를 외쳐대는 통에 귀가 멍멍한 그냥 평범한 지하상가 갈비탕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갈비탕 국물이 끝내줘요.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에요. 빨리 먹고 들어가야 해요. 주희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 있거든요. 서윤이 숙제도 봐줘야 하고. 시끌벅적한 식당.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하고 옆 테이블에서는 술 취한 아저씨들이 고성을 지르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칠순 잔치상이 고작 여기인가?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특 갈비탕 15,000원.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서윤이 대학 가는 것까지 보셔야죠. 며느리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 두께가 얇았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며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엄마, 안 드세요? 식어요. 빨리 드세요. 나는 목이 메어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비뼈를 발라낼 힘도 없어 국물만 몇 번 떠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다 드셨어요? 입맛 없으신가 보네. 그럼 일어날까요? 저희가 좀 바빠서요. 식당에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되어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값을 매겨보았습니다. 1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찬바람이 휑하니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이, 내 희생이 고작 이 갈비탕 한 그릇 값인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았습니다. 생일날에 손녀 앞에서 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뒤 안사돈, 즉 사부인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식탁에 화려한 팸플릿을 쫙 펼쳐놓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던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유럽 4개국 15일 일주 럭셔리 패키지라는 글씨였습니다. 여보, 이번에 엄마 칠순 기념으로 큰맘 먹고 가는 거잖아. 프라하,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 비엔나 가서 오페라도 보고 헝가리 가서 유람선도 타고. 엄마가 평생 소원이 유럽 가는 거였잖아. 그래, 장모님 더 늙기 전에 다녀오셔야지. 비행기표는 내가 힘 좀 써서 해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했어. 12시간 넘게 가는데 일반석 타시면 힘드시잖아. 호텔도 전 일정 5성급으로 잡았어. 돈 좀 들면 어때? 칠순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마치 초자상을 받을 사람처럼 뿌듯해하더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빨래를 개던 손이 멈췄습니다. 내 생일엔 1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이고 30분 만에 일어난 놈들이. 장모 칠순에는 동유럽 15일 여행? 그것도 비즈니스석, 5성급 호텔.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을 텐데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면 그럼 저도 같이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지요. 너희들 유럽 가니?
15일씩이나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상냥하게 웃더군요. 그 웃음이 그렇게 표독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가 웃으면 저런 표정일까 싶었습니다. 아, 어머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윤이도 방학이잖아요. 저희도 그동안 연차랑 휴가 많이 쌓였고 엄마랑 동생네 부부랑 다 같이 가는 거라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머, 유럽 15일이나? 세상에. 그럼 나도 여권 만들어야겠구나. 장롱 깊숙이 넣어둔 게 있긴 한데 벌써 10년도 더 돼서 만료됐을 텐데 사진부터 찍어야 하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칠순 기념 여행이라니.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내 생일엔 바빠서 못 챙긴 걸 이렇게 챙겨주려나 보다 싶어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아들은 갈곳 잃은 눈동자로 허공만 쳐다보고 며느리는 난처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아들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아, 저기, 어머님. 그게 이번 여행은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만 가기로 해서요. 동생네 부부도 다 같이 가는 거라 인원이 너무 많아서. 며느리가 말끝을 흐리며 선을 긋더군요. 친정 식구들끼리만이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들이 재빨리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그리고 유럽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 12시간도 넘게 걸려요. 엄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차도 오래 못 타잖아. 그 좁은 비행기 안에 12시간 갇혀 있으면 엄마 허리 다 나가요. 도착해서도 계속 걸어 다녀야 하는데 엄마 무릎으로는 어림도 없지.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요, 어머님. 괜히 무리해서 가셨다가 병나면 저희가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TV 보시고 맛있는 거 해 드시는 게 진짜 휴가죠. 안 그래요? 건강 핑계, 효도하는 척하는 그 뻔뻔한 말들, 걱정해주는 척하는 그 가증스러움. 결국 저만 쏙 빼놓고 가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집에서 쉬는 게 휴가라니 그건 2주 동안 빈집 지키라는 소리 아닙니까? 편하게 쉬는 게 효도라고? 2주 동안 손녀 독방 육아를 맡겨놓고 떠나는 게 쉬는 거라고? 나는 무릎 아파서 비행기 못 타고 사돈은 비즈니스 태워서 모시는 게 건강 생각해서라고? 순간 머릿속에서 팅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았던 인내심의 줄이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미련의 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 참 효자, 효부났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배신감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 쓰고 한 번도 못 써본 제 여권은 서랍 깊은 곳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이 녀석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죠. 제 명의입니다. 제 집 팔아 마련한 돈으로 산 집이니 당연히 제 이름으로 등기를 쳤지요. 그건 제 아들도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애들 자리 잡고 우리 서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명예 넘겨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전 재산인 집을 팔아서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사줬는데 방 한 칸 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효도라고요. 그런데 사부인부터 며느리까지 다들 저를
무슨 갈 곳 없어서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짐짝 취급을 하더군요. 제가 며느리 힘들까 봐 집안일 해주고 참고 또 참아주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더군요. 호의가 계속되니 저를 그저 돈 안 드는 식모, 종년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새벽녘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창밖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내 인생 내가 구제해야겠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베푼 것을 도로 거둬들이겠다. 일주일 후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은 요란스럽게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캐리어를 몇 개나 챙기고 선글라스에 모자에 아주 패션쇼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까지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화분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번에 말려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나오면 제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요. 다녀올게요. 아들도 한마디 거듭니다. 배달 음식 시키지 말고 엄마 드시고 싶었던 청국장 많이 해 드세요. 갔다 와서 봬요. 올 때 선물 사올게요. 오냐? 걱정 말고 잘 다녀오너라. 아주 잘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너희가 보는 내 마지막 모습일 거다라고 되뇌면서요.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이 철컥 잠기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미리 알아봐 둔 곳이었지요. 여보세요? 거기 황금 부동산이죠. 네. 저번에 문의했던 호수공원 앞 아파트요. 네. 금매로 내놓을게요. 시세보다 5천, 아니 1억 싸게 내놓으세요. 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잔금은 일주일 안에 치르는 걸로. 네. 입주는 즉시 가능하게 비워드립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엄마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명예 저한테 돌려주세요라고 넌지시 말했었지만 내가 나 죽으면 어차피 내 건데 뭘 벌써 그러냐.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비싸다며 미뤄왔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운 것이지요.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내놓으니 부동산 사장님이 사모님 진짜 파시는 거 맞죠? 하며 놀라 달려왔습니다. 계약은 그날 바로 성사되었습니다. 매수자는 횡재했다며 싱글벙글했고 저는 계약금을 받자마자 통장에 넣었습니다. 잔금 날짜를 아들 내외가 귀국하기 하루 전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네, 포장 이사죠? 짐은 싹 다 뺄 겁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빼주세요. 그리고 보관 이사로 해주세요. 기간은 글쎄요. 찾아갈 사람이 연락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보관료는 제가 한 달치 선불로 낼 테니 나중에 짐 주인이 찾아가면 그때부터 그쪽한테 받으세요. 이삿날 사다리차가 올라와 짐을 쑥쑥 뽑아냈습니다.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골프채, 며느리가 모으던 명품 그릇들, 사돈이 사준 으리으리한 안마의자, 서윤이의 산더미 같은 장난감들. 모든 것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인부들이 할머니, 이 좋은 가구들을 다 보관 창고로 보내요. 아깝네. 했지만 저는 내 알바 아니오 하고 웃었습니다. 텅 빈 집. 7년을 무릎이 닳도록 쓸고 닦았던 그 넓은 아파트가 휑하게 비어버렸습니다. 벽지에 남은 거뭇한 장롱 자국만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허전하기보다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
아, 이게 자유구나. 저는 안방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한 번도 마음 편히 입지 못했던 화사한 분홍색 꽃무늬 블라우스와 여행 가서 입을 편안한 바지 두어 벌, 그리고 제 전 재산이 든 통장과 도장만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7년 내내 제 몸처럼 두르고 살았던 김치, 국물 얼룩이 지지 않는 낡고 기름 쩐 앞치마는 벗어 던져 주방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말이죠. 가방을 든 손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제 심장은 다시 20대 청춘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남해. 그곳에는 내 오랜 친구 영순이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몇 년 전부터 명자야. 자식 다 소용없다. 여기 와서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밥도 다 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바다도 보이고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노래를 불렀었지요. 그때는 자식 두고 어떻게 혼자 가니 했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을. 저는 집 판 돈을 몽땅 들고 내려가 친구 옆방인 최고급 룸으로 계약했습니다. 입주 보증금을 내고도 돈이 한참 남더군요. 창문을 연이 푸른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갈비탕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아닌 진짜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아들 내외가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일부러 꺼놓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창구는 열어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오후 5시쯤 되었을까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들. 화면을 보고 있으니 연이어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호로록 마시고 아주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안 열려요. 그 워낙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열려요.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뒤로 며느리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키패드가 안 먹혀. 안에 사람 없는 거 아니야? 경비실 불러.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집 팔았다. 정적. 수화기 너머로 숨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3초간의 침묵. 네, 팔아요? 누구 맘대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누구 맘대로라니.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팔았지. 집문서에 내 이름 박혀 있는 거 잊었냐? 여의들 유럽 가서 호강하는 동안 나도 좀 살기를 찾아야 하지 않겠니?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아니, 그럼 우리 집은요? 우리 살림살이 다 어디 갔는데요? 옷이랑 그릇이랑 내 골프채랑. 며느리가 전화를 낚아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노망 나셨어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라고요. 경찰? 불러라. 내 집 내가 팔고 나갔는데 경찰이 뭘 어쩌겠니? 그리고 주거침입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이다. 거긴 이제 남의 집이야. 너희 짐은 이삿짐센터 보관 창고에 잘 넣어뒀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겠지. 보관료는 한 달치만 내가 냈다. 찾아가려면 빨리 찾아가는 게 좋을 거다. 늦어지면 폐기 처분된다더라. 엄마 지금 어디예요? 네, 제발 알려주세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 있든 내가 무슨 상관이니? 내가
어떻게 지내든 너희는 하나도 안 궁금하잖아. 너희 집 판돈이나 관심 있겠지.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임이 섞여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갈비탕 집에서의 모멸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준아, 내가 너 장가갈 때 내 집 팔아 해준 아파트였다. 7년 동안 파출부처럼 부려먹었으면 그 월급은 못 줄 망정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지. 내 칠순엔 1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이고 장모 칠순엔 몇 천만 원 들여 유럽 여행? 내가 비행기 타면 힘들어서 안 데려간 거라고 핑계도 참 정성스럽더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엄마, 그건 오해예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더 긴 말 필요 없다. 집 판 돈은 내가 알아서 잘 쓸 거다. 법적으로 따져도 깔끔할 거다. 더 이상 줄 돈 없다. 7년 동안 내 집에서 너희 종노릇했던 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청구하지는 않으마. 내 노후 아주 화려하게 즐기다 갈 테니 찾지 마라. 내 장례식 때나 와서 절이나 해라.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당장 갈 데도 없어요. 며느리의 악에 바친 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호텔 가라. 돈 많잖니. 유럽도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 형편에 호텔비가 대수겠니. 아, 그리고 아가야. 너희 엄마한테 전해라. 칠순 여행 아주 잘 다녀오셨냐고. 이제부터 손녀 육아는 힘 넘치시는 외할머니가 맡아주시면 되겠네. 사돈이 손녀 사랑이 지극하시니 잘 봐주실 거다. 뚝, 저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제사를 도려낸 것 같은 아픔 때문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와 하고 밀려오는 남해의 거친 바닷바람. 그 짭조름하고 비릿한 냄새가 제 코 속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데 그게 어찌나 향기롭던지요. 마치 7년 동안 제 몸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던 퀴퀴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독한 락스 냄새,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초리가 남긴 비린내까지 모조리 씻어내려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다. 가슴 명치 끝에 꽉 막혀있던 10년 묵은 체증 같은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로 툭 떨어지자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은 반찬을 처리하려 억지로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 식어버린 갈비탕 국물에 눈물을 삼키던 그 초라한 노인은 이제 없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푸른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장엄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제 지난 고생을 위로해주는 훈장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걸어갈 인생의 화려한 레드카펫 같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은 저 노을보다 더 붉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남해의 고급 실버타운에서 여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참 평화롭습니다. 아침이면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영양사가 차려주는 오첩 반상을 받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여기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저는 그저 밥 먹고 수저만 놓으면 됩니다. 오전에는 친구 영순이랑 해변 산책로를 걷고 오후에는 서예 교실과 노래 교실에 갑니다. 저녁에는 사우나에 가서 뜨끈한 물에 몸을 지지고요. 얼마 전에는
실버타운 안에 있는 댄스 스포츠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왈츠를 배우는데 파트너 할아버지가 아주 매너가 좋으십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 조명자로 불리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 영순이가 그러더군요. 명자야, 너 얼굴 폈다. 주름이 다 펴졌네. 10년은 젊어 보여. 진작 내려오지. 그랬냐. 거울을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돌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무릎 아픈 것도 훨씬 덜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아들 내외와는 가끔 연락하고 지냅니다.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어 번호를 다 차단해버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래도 자식인데 연은 잊고 살아야지 싶은 마음에 차단은 풀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는 늘 풀이 죽어 있습니다. 갑자기 집을 잃고 쫓겨난 애들은 오피스텔을 전전하다가 결국 경기도 외곽의 좁은 빌라로 전세를 얻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울 출퇴근이 2시간이나 걸려서 죽을 맛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육아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휴직을 했고 사돈에게 애 좀 봐달라고 했다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사돈이 내가 늙어서 애를 어떻게 보냐, 매 관절 나간다며 손사래를 쳤다나요. 아들은 매일 야근에 주말에는 육아에 시달려 폭삭 늙었다고 합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있는지 훌쩍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더군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빈자리 느끼면서 매일매일 뼈저리게 후회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를 파출부처럼 대했던 거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주희도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밤마다 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자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콧대 높던 사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서윤이 며칠 봐주는데 제 관절이 다 나갈 것 같더라고요. 사부인은 이 힘든 걸 7년이나 혼자 묵묵히 해오셨는데 제가 생각 없이 생색이나 내고 사부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식사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담담히 받아주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 마음 다 안다. 나는 이미 너희를 다 용서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같이 살 일은 없을 거다. 너희도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 내 그늘에서 벗어나 너희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거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서윤이 잘 키우고 가끔 안부나 전하며 살자꾸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정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거리두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번님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고 내 살 깎아 자식 먹이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하지만 껍데기만 남은 나를 자식들이 알아주던가요? 아니요. 껍데기는 가차없이 버려지더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저처럼 친구랑 여행도 다니세요. 손주 봐주지 마세요. 뼈만 삭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게 두고 우리는 우리 인생 즐기자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속에 얹힌 고구마 100개를 쑥 내려가게 하는 사이다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눈치 보느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숟가락 놓고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제일 비싼 갈비탕 한 그릇, 아니 꽃등심 1인분 시켜서 당당하게 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눈부시게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에게 힘이 되도록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들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